했던 그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 아마 또 속 답답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네네. 항공기의 미션 컴퓨터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걸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미국이 거친 말로 하면 사기를 쳤다. 기술 유출 우려를 말씀하시거든요.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제 기술 유출. 어떻게 인도네시아가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 능력이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KF21 첫 비행에 리뷰를 했었는데 애초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람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네. 잘렸냐? 왜 그만두셨나? 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서 먼저 그거부터 좀 해명을 좀 해주시고. 네. 잘 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28일째 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자리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있는 자리다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맡을 때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그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년 6월 30일부로 60세 정년을 맞아서 나가는 것이고요. 제가 사실은 보직을 이임한 것은 한 1월 말 정도였는데, 그때 왜 보직을 미리 놨냐 하면 지금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5월 달 정도에는 첫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후임 단장이 미리 좀 와서 업무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부가 교체될 수 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정부가 교체되는 기간에는 인사이동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고위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좀 미리 1월 말에 나왔고, 바로 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제 후임을 뽑는 공고가 나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후임이 결정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감동이었고요. 과거 좀 돌아보겠습니다. 네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우리 보라매님들도 그렇고 구독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뭐 워낙 현장에서 속 터지는 일이 많으셨을 건데, 인도네시아 협상 과정하고 앞으로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그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애초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장군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KF-22를 개발하자라고 간 것이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사 졸업실에서 말씀을 하셨고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돼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인도네시아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이 맞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2년 당시는 저희가 T-50을 개발할 당시였고, 그때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즉 락히드 마틴으로부터 기술 이전도 받았고 투자도 받았습니다. 완전히 그걸 벤치마킹해서 KF-22를 계획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연이 됐으면 우리나라 국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계획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 위에 있는 위원회에서 그거를 바꾸지 않고 계속 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201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국방비 수준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업을 시작할 때 2015년, 16년에는 상당히 큰 국방비를 저희가 갖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20%면은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10년 동안에 그걸 나눠서 낸다면 인도네시아가 내는 건 대략 한 1,700에서 2천억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 돈이 모자란가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 계획을 수정을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도출되고 있는데, 사업 단장으로서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왜 인도네시아를 떨쳐버리지 않고 끌고 가느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관계를 끊고 나갔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 도대체 뭡니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네시아를 끊었을 때도 우리 돈으로 가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금액적인 문제는 어차피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주면 기술 이전이라든가 항공기를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국방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하고의 경제 협력 관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부터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다가 공장을 세웠죠. 등등등등 지금 협력 관계가 점점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로 했을 때는 KF21 말고 국가적으로 좀 더 부정적인 효과가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네시아를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넓은 마음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진다면 방향이 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유출 우려를 말씀하시거든요.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제 기술 유출.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주지 않았을 때는 각종 기술 자료는 절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비행이 다 끝나고 되면 5호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도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가 지금 갖고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엔지니어들이 와 있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어떤 OJT 수준, 실습 수준의 경력 이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가 저희한테 투자금을 주어서 기술 이전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것으로 이미 인도네시아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T50을 개발하기 전까지 항공기 조립을 2번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공호라는 F5, 그 다음에 F16 전부 라이센스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2번에 걸친 그런 거의 300여 대에 달하는 항공기를 제작을 해봤으면서도 T50을 우리가 혼자서 개발을 못했지 않습니까? 락히드 마틴으로부터 도움을 다 받아가면서 T50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가 지금 40명이 와 있는데 40명이 와서 이거를 한다 한들 어떻게 인도네시아가 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 능력이 되겠습니까? 좀 인도네시아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좀 더 인도네시아는 더 밀접하게 들어와야 그런 어떤 기술 수준을 넣는데 오히려 지금 인도네시아한테는 잘못된 길이죠. 잃을 게 없습니다. 이제 직접 들으셨으니까 안심하고 믿으십시오.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반대로 저희의 기술 이전 이제 미국으로부터 했던 그 기술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 아마 또 속 답답한 이야기가 또 많이 나오실 건데 네. 국회에서 모 의원님이 이제 국감 때 촉발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서 사실 사업 시작하실 때 굉장히 좀 시끄러웠죠. 네네. 그게 이제 지금은 사실 우리 기술로 해결이 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공군 준장을 달고 2014년에 이제 KF-22를 보내기 위한 체계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이제 제가 전역을 했고요. 그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35 구매를 통해서 얻은 절충교육으로 미국으로부터 25개의 기술 이전을 받겠다. 그 25개가 어떤 기술의 항목이 아니고요. 일종의 그 계약서의 항목입니다. 25개를 받겠다라고 하고 이제 제가 전역을 했는데 2015년에 협상을 진행 도중에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공군 국정감사 때 나타나서 이제 나라가 떠들썩하게 됐지요. 근데 방위사업청과 그 당시 사업단에서 대응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고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왜 그러냐 하면 절충교육으로 기술 이전을 받는 것은 F-35 계약이 서명이 된 이후에 기술 이전 결과가 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F-35의 절충교육이기 때문에 F-35 계약이 돼야 절충교육이 미국으로부터 승인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본계획을 승인받을 당시에는 미 정부로부터 절충교육 승인이 안 나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충교육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4대 항전장비 등등 요거는 미 정부가 승인을 못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건 대부분의 절충교육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미국이 거친 말로 하면 사기를 쳤다. 뭐 이런 식의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께 잘못 알려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 4대 항전 장비를 제작하는 기술을 이전받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는 것이죠. 원래 계획부터 이 4대 항전 장비는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였고요. 미션 컴퓨터와 체계 통합하는 이 기술, 이것을 기술 이전 받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해를 하셔서 야 그러면 기술 이전을 못 받는데 4대 항전 장비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4대 항전 장비 개발 자체는 원래부터 우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대신 A사 레이더는
부분 국산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술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부분 국산화에 나가면서 계속 성능 개량해 나가겠다 이런 형태였고요. 이제 제가 들어와서는 그 4대 항전 장비를 뺀 21가지 항목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그 기술 이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면 잘 됐는지 못 봐주고 조언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조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지금 정상대로 잘 진행이 돼가고 있고 4대 항전 장비에 대한 기술 이전 뭐 이제 시끄러울 때 그때 저도 이제 대령 때 현역으로 있으면서 꽤 설명 다니고 했던 때의 이야기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체계 통합 기술에 대해서 그 기술 이전이 솔직히 좀 어려운데 우리가 절충 교육을 통해서 시도는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열심히 네네. 시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니네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네. 왜 국민들을 속였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일이 계속 비화가 되면서 엉뚱한 오해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제가 덧붙이면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체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비를 이 항공기의 두뇌인 미션 컴퓨터랑 연결을 시키는 건데 이 장비도 우리가 만들었고 이 항공기의 미션 컴퓨터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걸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2014년에 제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엔지니어들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4대 항전 장비에 대한 체계 통합을 우리가 하자. 그 당시도 미국이 상당히 야 그건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주기가 곤란할 거야 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하자라고 했더니 엔지니어들은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관리자급들 중에서는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 장비도 우리가 처음 만들고 항공기도 우리가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을 할 때 어떤 에러가 나온다든가 이상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하는 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락히드나 보잉 같은 그런 아주 유수의 항공사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디를 봐라 라고 찌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한국항공 같은 주계약업체는 시간이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겨도 해결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에 의해서 지체 상금을 물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문구를 넣은 것이고요. 사실은 못할 리 없습니다. 왜 두 개 다를 우리가 다 만들었거든요. 엔지니어와 관리자의 관점 또는 이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어떤 의무감 이런 사이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뭐 누가 나쁘다 이거를 떠나서 그건 그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항전 장비 개발을 하실 때 이제 체계 통합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A사 레이더입니다. A사 레이더도 저희들이 지상에서 쓰는 장거리 레이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것을 공중에서 하는 공대공 레이더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나갔을 당시에 시험 개발로 해서 A사 레이더 안테나는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대지 해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실제로 요거를 장착했을 때의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험을 하는 방법도 사실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상이나 해상에서 하는 거는 해봤지만 공중에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시험을 할 것인가를 모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방과학연구소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우리의 그 A사 레이더 안테나와 전원 공급기를 이스라엘에 들고 가서 이스라엘의 송수신 프로세서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연결을 해서 시험을 한번 해보자. 엘타가 조인업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A사 레이더가 이스라엘 엘타와 기술 협력 개발을 한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엘타는 그냥 레이더 그 하드웨어에 대한 성능을 평가해줬다? 뭐 요 정도로다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얻은 것은 뭐냐? 아, 우리 하드웨어의 성능이 좋구나 하고 아, 얘들이 이걸 시험을 어떻게 하는구나를 저희가 본 겁니다. 그 시험을 한 그런 경험, 시험의 노하우를 들고 와서 다시 이제 우리 거화 시켜서 지금 인천공항에 와 있습니다만 남아공의 시험 항공기에다가 우리 거를 해서 다시 그때 배운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축적을 해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를 해오는 네네. 과정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KF21이 이제 첫 비행을 한 거죠. 저는 그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특히 이스라엘 남아공에 가서 몇 달씩 상주하면서 이 시험 비행을 할 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거든요. 코로나에 걸리면 시험 비행이 못하고 기간이 늘어나고 하니까 어디 나가지도 않고 꼼짝만 하고 시험 비행만 했고 남아공은 또 치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비행장 내에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거의 바깥을 안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참 많았던 부분입니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2002년에 정상적으로 갔다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15년에 최신의 전투기를 개발 완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그때 갔다면 2015년에 우리가 항공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사업 단장을 맡으면서 결과적으로 보니 그 당시에 기술의 백그라운드를 한번 보자면 그때 T-50이 첫 비행을 했던가 정말 락히드 마틴이 가르쳐준 대로 했던 그 기술 수준뿐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아마도 만들 수는 있었을 겁니다. 신의 전투기를 개발을 할 수는 있었을 텐데 많은 것을 사다가 끼거나 아니면 누군가 선진 항공사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했겠죠. 그러면 그때 만든 항공기는 제가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 T-50처럼 각종 수출을 할 때 미국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수출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재현됐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인생은 세용지마라고 늦어졌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 항공기의 양산 단가의 65% 이상을 국산화시키고 있거든요. 지금은 더 늘리고 있는 상태고 그 65%라는 게 이제 어떤 분은 이게 왜 그것뿐이 안 해? 100%를 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항공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그리고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엔진은 미국에서 사오고 기술 도입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기술 협력 생산을 하는데 엔진을 2개를 쓰다가 보니까 이 엔진의 가격이 대략 항공기 한 대 단가의 15에서 20%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국산화율 65%의 엔진 20%를 잡으면 대략 85%잖아요. 나머지 15% 정도만 랜딩기야 이런 것들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국산화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자고 그럴 때 정말 으쌰으쌰해서 그때 갔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런 성과는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개발이 끝나게 되면 항공기 자체를 수출하거나 어떤 성능 개량을 할 때에 대한 그 승인은 오로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을 할 때 이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해당 나라로부터 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이 쓴다라고 할 때의 어떤 개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나 그때에 따라오면 이런 정도의 권리, 권한 이런 거는 아마 좀 저희가 획득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끔 이 사업을 늦게 하게 만들어준 분들한테는 때때로 저희가 고마운 생각이 들 정도로 늦어진 덕분에 T-50을 개발을 완료를 했죠. TA-50 성능 개량을 했죠. FA-50 성능 개량을 했죠. 그 와중에 헬리콥터도 수리온 그다음에 이제 그 LAH까지도 지금 해서 한국항공은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들어갔다. 그래서 상당히 그 도움이 됐다라고 그러면 조금 좀 어폐가 있지만 역사의 아이러니. 네네. 네, 역사의 아이러니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경과되고 늦어진 만큼 더 큰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KF21로서는 또 더 큰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되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가려면은 사업 타당성 검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이라든가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를 연구기관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2차, 3차, 4차까지 검토를 했는데 전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경제성도 없다. 우리 기술도 없다. 나중에 이제 5차 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개발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2011년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해서 약 1년 6개월 동안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 뭐 여러 방산업체들이 탐색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20%의 투자금을 납부하고 인도네시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조롭게 나가나 보다 했더니만
또 이제 여러 군데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에 했던 기간 말고 제3의 기관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다시 해보자. 그거 못 믿겠다. 라고 해서 그동안에 했던 기관 말고 다른 기관에다가 이제 연구 용역을 조사했는데 그 기관이 우리는 결론은 못 내겠다라고 이제 뭐 거칠게 얘기하면 나가 자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가다가 중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득을 하고 2014년에 다시 이제 또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그건 또 이제 이전에 했던 연구기관이 들어가서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때 조건을 달아서 합격 판정을 해서 2014년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선진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야 된다였습니다. 그런데 선진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냐라고 우리한테 묻거든요. 그분이 기술 이전을 F-35 절충 교육으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F-35가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기술 이전은 받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왜? 두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돼 가고 있었거든요. F-35가 2014년 8월인가 결정이 나니까 우리 이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거의 두 번째 또 조건이 그러면 제3국으로부터 투자는 받았냐? 받은 근거 내와라. 제3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도네시아입니다. 야, 너희 정부에서 이 사업 간다고 승인했냐를 물어보는데 오히려 우리 이 연구부서는 그 인도네시아가 투자한다는 걸 받아와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가지고 계속 이걸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부장을 할 때 인도네시아한테 가서 제 기억에 그때 레터를 받았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린 참여한다. 한국의 그 KFX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그 레터를 받아서 또 제출을 하고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사업 타당성 합격을 받고 이제 진행을 됐던 것이죠. 제 기억에 그 조건이 한 5가지 정도 조건이 됐던 것 같은데 하나같이 이 사업을 추진해야 그 조건이 충족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에 상당히 KFX가 뜨거운 감자인 상태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심적인 부담이 많았을 겁니다. 그동안에 5번의 그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안 됐다고 그랬는데 그럼 무슨 이유를 들어서 지금에선 된다고 하겠느냐 하는 점과 두 번째는 혹시라도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너희들이 이 사업 문제 없이 가도 된다라고 했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비난을 받을 심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에 와서는 다 각자들 입장에서의 어려움이 그런 것들을 빚어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K91 개발하면서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스텔스로 갔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F-35급 정도는 돼야 스텔스 아니냐. F-35 정도 되려면 상당한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은 저희가 없었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높이 잡았던 것이 이제 4.5세대 항공기고 설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자 했던 것이 이제 외형적인 설계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뭐 베이비 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텔스 형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전파가 맞으면은 이것이 반사되지 않습니까? 그걸 반사각 정렬이라고 하는데 이 앞전, 이 날개 이쪽에 대한 각도를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직꼬리 날개, 이 각도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각진계. 그래서 그것만이 스텔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도료, 그 다음에 라스라고 하는데 스킨에 대한 어떤 구조, 그 다음에 심지어 전파가 반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인테이크 안에 들어가는 구조. 이 인테이크 안에 들어가는 구조를 잘못 정하게 되면 엔진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뭐 심지어는 IR 소스를 줄이기 위한 장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일부분은 우리가 안 되는 기술도 있게 하기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가 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내부 무장. 그래서 내부 공간을 좀 크게 만들자. 그랬던 목적이 투엔진으로 갔던 목적도 그러한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투엔진으로 가면 몸통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내부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부어놓은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그 당시에 4.5세대 항공기라는 용어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럼 우리 항공기는 어느 수준 항공기냐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용어가 4.5세대 항공기고, 그러면 4.5세대 항공기라는 것은 어떤 항공기냐? 현재 우리 KF-16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4세대 수준이라면 KF-16의 기동 성능, 즉 공중에서 도구 파이팅하고 공대지 공격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항공역학적인 기동 성능은 대등과 혹은 그보다 뛰어나거나 그 외의 항공 전자 장비 이런 것들은 KF-16보다 우수한 것, 그것이 4.5세대 항공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게 이상하게 잘 들어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4.5세대는 다분히 전략적 의도가 들어간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KF-X 사업 시작할 때는 F-4-5를 대체하는, 즉 3세대급 전투기를 대체하는 건데, 공군이 요구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공방위를 해 나가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담으로 이제 공군과 저희 그 사업단의 자랑을 하면, 작년에 미 공군 참모총장이 뭐라고 세미나에서 말씀을 하셨냐면, 야, 우리가 출근하는데 맨날 페라리를 타고 다닐 필요는 없지 않니?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실제로 중요한 미션을 갈 때에는 정말 그 좋은 성능에 가진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가 있지, 일반적인 어떤 그 루틴한 업무를 할 때 뭐하러 그런 좋은 성능의 비행기를 타고 가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4.5세대 항공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F-15EX가 4.5세대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F-15 자체는 절대적으로 그 외형이 스텔스 항공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RCS를 줄여나가면서 F-15의 가장 그 중요한 특성인 강력한 무장 장착 능력,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다시 F-15 라인이 지금 재빌드업 되는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 공군 참모총장의 얘기를 듣고 공군하고 우리가 이 목표를 잘 선정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개발 과정에서 말씀해주고 싶은 뭐 잊지 못할 순간, 뭐 에피소드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에피소드라면 이 말씀을 드리면 또 그 언론사 기자가 되게 저를 싫어할 것 같은데, 작년 4월에 롤아웃을 했지 않습니까? 롤아웃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개발 일정이 지연돼서 롤아웃 그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항공기들을 이제 지상 시험에 투입을 합니다. 그때 한 언론사 이제 기자들이 오셔서 취재를 좀 하고 싶다 해서, 항공기가 시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찍는 거는 되게 곤란하다, 왜 못 찍냐.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기자분한테, 자, 지금 이렇게 항공기 상태가 이렇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주요 각종 장비가 다 보이기 때문에 항공기 옆에서 취재하기는 곤란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그 한 일주일, 2주일 후에 신문에 롤아웃 이후에 항공기를 완전 해체 분해했다, 뭐 이런 신문이 나와서 한참 떠들썩했던, 심지어 제가 국회까지 불려나가서 설명을 해야 됐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지상 시험을 하려면, 하다못해 이 항공기 캐노피를 하려면 캐노피를 뜯어내고 뭐 각종 점검도 하고 시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조종사 사출 좌석을 점검하려면 뭐 위에 뚜껑 다 뜯고 뭐 이걸 또 점검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장면을 보고 이건 뭐 앞에 다 뜯어져 있고 뒤에 엔진도 다 내렸다. 이 엔진 내리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일반 비행단에서 항공기 엔진 매일 수시로 내립니다. 이 엔진 내리는 거 이건 뭐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제가 그 기자분한테 뭐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절차라든가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건 저희들의 잘못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도 구하고 잘 알려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단지 이게 무기 체계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걸 뭐 수시로 기자분들을 모아놓고 설명해드리고 이런 것도 참 어려워서 그런 해프닝들이 좀 때때로 있었다. 이제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프로펠러시 해야 될 역할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다만 이 과정을 하나하나 뭐 알 권리 또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거는 시험 비행 앞으로 해가는 과정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고, 세밀하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왜 그러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잘
잘못된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이 나왔다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업단장을 할 때 우리 한국항공 엔지니어라든가 이 4대 항전자 및 이런 거 개발하시는 엔지니어 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함이 나왔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안 하면 난 여러분들이 개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난 생각한다. 잘못된 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단번에 모든 게 오케이가 되겠습니까?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느냐가 앞으로 남은 4년 동안의 우리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T50 첫 운영하는 대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양산된 훈련기였죠. 훈련기도 예상치 못했던 결함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걸 수정하고 보완해가는 과정이 이제 성숙도를 높여가는 과정이고, 거기서 또 이제 뭔가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하는 또 소요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계속 커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시제기 조립해놨는데 이대로 비행기가 뜬다,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네.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첫 비행 시작해서 양산 그 전력화 할 때까지의 과정을 좀 단계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네. 겨우 이제 첫 비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야, 이제 절반 지나갔다. 진짜로 중요한 것들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약 2,200회 정도의 그 이제 시험 비행을 해야 됩니다. 4년 동안에 2,200회라고 하면 상당히 그 여유롭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대단히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험 비행은 상당히 기상이 아주 클리어한 상태에서 항상 비행장을 보는 상태에서 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행장으로 바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날씨가 좋더라도 비행장 상공에 구름이 껴 있을 경우에는 비행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상의 의존도가 높다. 그래서 2200소티가 상당히 과중한 그 로드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해석 기법이 좋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200소티보다는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한 번 떠서 그 해석을 가지고 다른 것까지 유추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 나가는 것이 저희는 좀 관건이라고 보고요. 현재 목표는 2024년에 초도 양산에 대한 계약을 해서 26년에 공대공 능력만이 검증된 초도 양산 40대분을 공군에 인도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저희가 공대공 능력에 대한 개발과 검증까지 끝내고, 동시에 공대지해 능력 개발까지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부터 28년까지는 그 전에 개발된 공대지해 무장을 쏴보고 실제로 비행 시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든 개발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8년에는 모든 능력을 갖춘 80대 분이 공군에 인도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처음에 인도했던 40대는 공대공 능력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26년까지 공대공 능력 검증, 그리고 공대지해 능력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26년부터 인도되는 그 항공기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단지 시험 비행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만 수정해주면 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년 되면 초도 인도됐던 40대도 공대공, 공대지, 공대지의 능력까지 다 갖춘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대략 한 2032년까지 되면 이제 120대가 모두 납품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22년 이제 7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23년, 24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초도 양산 계약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2024년에 계약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잠정 전투용 사용과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내년 후반기에 받아야 됩니다. 공대공, 어떤 그 무장 발사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중에서 기동을 어느 정도 하고 이러한 능력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빠듯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정 전투용 사용 가압 판정의 의미는 전투기로서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소위 ROC라고 하는 작전 운영 성능은 공대공, 공대직, 공대해 다 아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전투용 사용과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26년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일부는 28년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이제 우리 방산업체들이 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년이면은 6대가 생산이 돼서 22년이면은 다 나오는데 26년에 전투용 사용과 판정이 나고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 업체들은 정말 4년여 동안 손가락을 빨고 있고 그 숙련된 엔지니어들은 다 퇴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투용 사용과 판정을 먼저 내리고 양산을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것들을 검증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일이 끊기지 않도록 진행이 될 건데 지금 당장은 첫 비행에서 저속 성능 보면서 시작했던 게 속도도 높여가고 지포스도 로우 지포에서 이제 하이 지포스 넓혀가서 전체적인 그 영역을 확대해가는 시험비행의 과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다음 목표가 이제 잠정 전투용 사용 가압 판정이 앞으로 시험 비행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KF-21의 미래를 네네. 예측, 예상,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본다면 먼저 수출 네. 일단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T-50도 사실 우리 공군이 먼저 쓰면서 성능을 입증을 하고 T-50, F-50으로 발전이 됐거든요. KF-21도 공군이 먼저 납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같이 갈 건데 F-16 능가할 수 있을까요? 수출 물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능가 못합니다.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실 텐데 F-16이 처음 양산된 이후에 대략 한 5,000대 정도가 생산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한 10년 들어서의 그 물량은 수출 물량이 적고요. 대부분의 물량은 훨씬 그 이전의 물량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F-16이 나왔을 때는 일단 냉전 시대, 그 다음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각종 국지적인 분쟁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전투기 시장이 상당히 활발히 됐을 당시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 이런 거는 있을지언정 큰 전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투기를 많이 사야 할 수 있는 그런 소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투기에 대한 대체 소요는 많을 겁니다. F-16을 산 나라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하나는 F-16을 성능 개량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종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런 대체 소요들은 꽤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전망은 저는 밝다라고 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똑같은 거면 F-35를 사지 왜 KF-21을 사겠어?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F-35를 산 나라 국가의 대부분이 F-35를 개발할 당시에 일종의 그 개발비를 내면서 참여한 국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나라들이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중동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지금 현재 F-35를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우리의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 그다음에 우리 제품들이 가성비가 너무나 좋거든요. F-35를 사기보다는 KF-21을 사는 것이 그 나라한테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은, 무장도 많이 하고 또 어느 정도 RCS도 적은 이런 항공기를 선호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은 저는 좋을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F-35 목적은 전략 수준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하이급 전투기로서의 소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F-35가 필요했던 거고요. 나머지 작전적, 전술적 수준 목표는 우리 KF-21이 담당할 거라서 우리 소요도 앞으로 충분할 것 같고요. 재밌는 거를 하나 또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시는데 F-35 무장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술적인 활용은 앞에서 스텔스 능력을 가진 F-35가 적기를 소탕하거나 혹은 그 대공 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밀 타격을 하면서 제압을 하면서 가면
그 뒤에는 F-15라든가 특히 KF-21처럼 그 RCS도 적은 그리고 무장 능력이 뛰어난 그런 항공기가 뒤에 쫓아 들어가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야지. 근데 40대 들어가는데 그게 다 F-35로 들어간다? 그거는 오히려 전력 운영의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하이로 믹스 개념. 이런 형태로 전력이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KF-21 같은 성능의 항공기가 각 나라에서 다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40대 F-35로 먼저 간다. 페라리 타고 출근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질문 같은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KF-21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라팔이나 유로파이터하고의 정확한 비교는 해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라팔과 유로파이터도 계속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로파이터 라팔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A사 레이더가 없었던 버전이었다가 이제 A사 레이더가 들어가면서 심지어는 전자전 공격까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레이더. 그 다음에 무장도 지금 막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KF-21과 지금 현재 비교를 한다면 뭐 대등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운영비가 가장 싸게 먹힐 것이다. 전쟁이라는 것이 매일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군의 전투 조종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럴 경우에 KF-21이 훨씬 가성비가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항공기 단가 자체도 훨씬 쌀 것이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2014년에 공군의 FX 2차 사업을 하면서 F-35, F-15 사일런트 이글, 유로파이터 이 3개 기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 계약 부장을 하면서 이들 업체의 가격 비용을 제가 다 보고 비딩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제가 잘 아는데 그 당시 가격보다 우리 항공기는 훨씬 싸다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년의 가격 비교인데 지금은 더 하겠죠, 이제. 이 가격이라는 것은 양산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우리 KF-21이 나올 때 정도 되면 유로파이터나 라팔 같은 경우도 수출 물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고 KF-21은 공군에서 120대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단가는 내려가는 단계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KF-21이 우세하다. 성능은 항공전자 또는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면 동반해서 갈 건데 그렇습니다. 운영 유지비 측면에서는 이제 KF-21을 능가할 전투기가 없다. 저희가 공군에서 그 실제로 영국제 훈련기를 써본 경험이 그렇죠. 있었죠. T-59. 네, 운영 유지비 소요는 그때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단장님 말씀해 주신 운영 유지비에 대한 가성비 정말 큰 강점으로 자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네이비 버전 네, 좀 단장하실 때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항모 탑재기로서 개발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장군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은 네이비 버전을 얘기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경항모 사업이 바로 갈 것처럼 얘기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경항모 사업이 진행이 되면 네이비 버전을 같이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저는 공군 버전을 만드는 사업단장으로서 인력이 분산이 되고 그러면 양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절박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국항공에도 좀 나중에 소요가 결정이 되면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이비 버전을 갈 필요는 있다. 그러나 잘 사업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일반 육상용으로 쓰던 것을 해상으로 개발을 하려면 육상할 때의 기체 중량보다 대략 한 20%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기체를 매우 튼튼하게 해야 되고 착륙하는 모든 장치가 배 이상으로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접을 것인지 또 날개를 자동으로 접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무게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페인트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적으로 보면 F-35도 네이비 버전은 F-35A 버전보다 무장을 많이 못하고 적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KF-21 네이비 버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항모의 규모와 스펙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또 조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정해져야 될 것은 경항모의 스펙이고 그 다음에 KF-21 공군 버전이 어느 정도 단계가 완료되면 그때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또 우리 사업을 가기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네이비 버전을 개발을 했을 때 수출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경영어를 쓰는 나라는 다 선진 항공업체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를 쓸런지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기술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문제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탑재기를 선정을 할 때 우리가 KF-21 네이비 버전을 개발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새로운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 대비해서 작전 운영 개념이라든지 운영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그건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김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모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전투기의 그 능력은 뭘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세계의 여러 사례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그런 형태로 해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보완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전자전기 네. 우리 소유로서도 있을 수가 있고 그 개조 가능성은 뭐 항모 탑재기에 비하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KF-21이 전자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로지 전자전 능력기로다 갖는다라고 하면 가장 시급한 것은 소위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자전에 필요한 제한 무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더 시급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KF-21에는 EW 스윗이 있습니다. 일단 전파가 탐지가 되면 즉각적으로 재밍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 A사 레이더와 이 재밍 전파 간에 간섭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고려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전자적 능력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소위 ECM, ECCM 적이 전자적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회피하는 그것은 우리 A사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주파수 호핑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자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먼저 무장을 개발하는 것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전자전 쪽으로다 완전히 그 특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플랫폼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가 이제 사실 KF-21 개발의 KF-X 사업의 첫 시작이었죠. 우리 플랫폼을 갖자라고 해서 그 실체가 눈으로 이제 본 거고요. 그 과정을 해주셨는데 100년 후, 100년 후 KF-21 모습은 어떨까요? 모르죠. 뭐 그때 제가 없는데. 일단은 뭐 100년 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의 KF-21의 마지막 모습은 한 2030년 되면은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얼마 전에 그 한국항공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유무인 복합기 운영 체구를 해서 KF-21이 일종의 그 지휘 통제기 형태를 가지고 무인기를 같이 데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KF-21이 완전한 스텔스가 될 필요도 없고요. 어느 정도 적은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무인기들을 스텔스 능력이 뛰어난 걸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면 무인기의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앞에서 정찰을 시키든지 공격 기능을 하든지 하면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KF-21이 복자 항공기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다면 전장 상황을 통제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 조종사가 뒤에 타서 소위 Situation Awareness를 할 수 있는 AI라든가 각종 센서를 통합할 수 있는 기술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갈 수가 있다. 굳이 우리가 꼭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갈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비전은 밝다. 빠른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었네, 6세대 항공기를 만들었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즉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 하는 것처럼 1세대 항공기, 4세대 항공기 만들고 5세대 항공기 만들어서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고 또 6세대 항공기를 만들 그럴 이유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건너뛰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6세대 안에 있습니까? 6세대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런 항공기가 6세대다라는 것도 없지만 각 나라들이 개발한다는 것을 보면 일단 스텔스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음속 순항, 센서 퓨전이라든가 시츄에이션 어웨어니스는 자동적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레이저 무기,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부분 뭐가 연관이 되냐면 엔진입니다. 초음속 순항, 레이저 무기, 엔진 파워의 그렇죠. 엔진 파워의 문제인 것입니다.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센서의 문제라든가 이렇다면 우리가 따라가 보겠지만 엔진에 관련된 것은 단기간에 우리가 따라잡기는 좀 어렵다. 그 용어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가 있어요. 내년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엔진이다. 우리가 만든 엔진이다. 이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 우리가 개발을 했구나. 아닙니다. G414 엔진을 우리가 기술 도입해서 일부 부품을 국산화해서 우리가 만든 엔진이지 결국엔 똑같은 엔진인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시일이 걸린다. 하지만 무인기 쪽에서는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지금 무인기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무인기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사업 관련해서 후임 사업 단장이나 네네. 사업단에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하나 하고 KF11 보라매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님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주시면. 지금 뭐 우리 사업단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너무 업되면 안 됩니다. 지금 초도 비행 뭐 이런 것 때문에 엔지니어들도 그렇고 너무나 업돼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꼼꼼히 집어서 항상 시험 비행을 하는 중에는 어떤 큰 어려움이 반드시 있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끝까지 KF21의 그 개발 성공에 좀 매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 사업단에는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에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실망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 상당히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됐다면 그것은 방위사업청 사업단에서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여론이 사실과 아닌 것들을 많이 나간다라고 보면 개발자들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헤쳐나가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 상당히 저희로서는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봐주시면 제가 있을 때까지 봐왔던 KF21의 개발은 잘 돼 왔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잘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뭐 전혀 문제없이 그냥 매끄럽게 간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은데 심지어는 없던 거를 만들어 나가는 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걸 다 해결해 나가는 것이 또 이 개발의 목적이기 때문에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개발진이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프로파일럿이 바로 달려가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진을 응원하고 기다려달라는 말씀이 오늘 단장님의 마지막 이제 말씀이었는데 KF21 개발은 사실 새로운 시작이고 또 앞으로 우리 영공 방위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방력의 핵심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응원하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뭐 어떻게 방향이 좀 잡히신? 방향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정년 퇴직한 지 이제 28일 됐기 때문에 아직 뭐 방향은 없고요. 우리 개발에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굴뚝 같지만 법에 또 그런 걸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어떤 식으로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단장님 가지고 계신 노하우, 경륜이 부디 잘 활용될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말이 많았죠? 아닙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단장님 축하와 감사의 박수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맨님들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김성호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 나와 있습니다. 비틀즈의 나라, 피시앤칩스의 나라, 축구의 나라, 지성팍의 나라, 영국에 와 있습니다.